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 이름은 김진혁이라고 하고요.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사회교육원에서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겸임교수라는 것은 정식 교수도 아니고 시간 강사도 아니고 딱 중간이죠. 네, 딱 중간입니다. 따로 뭐 연구 같은 건 안 해도 되고 그런 건데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원래 제가 학부에서는 경기대학교에서 경영학 전공했고요. 한양대 교육대학원에서 HRD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순실대학교에서는 박사과정 중에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보통 이런 감사합니다. 보통 여기 제가 얘기 듣기로 그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하면서 해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그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질문을 드렸던 얘기예요. 어떤 강사들 모임에서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막 이제 오늘 막 바빠가지고 뭐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강사 초짜구나 이걸 알았죠. 왜냐하면은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엄청나게 바쁘다고 오늘 스케줄이 뭐고 막 해놔요. 얘는 초짜구나. 그걸로써 굉장히 이렇게 알리고 싶다라는 것이 내면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한양대학교에서는 HRD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 해가지고 인재개발이요. 그리고 숭실대학교에서는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는. 근데 그 사람 심리 속에서는 지금 뭔가 표출하고 싶은 이런 게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를 금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아유 그렇게 바쁘셨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공감적 경청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러셨군요, 바쁘셨군요. 그래서 어떤 강의 하셨어요? 그랬더니 얘 애니어그램 강의를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애니어그램 가지고 뭘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애니어그램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 애니어그램 가지고 보통 어떤 걸 활용하세요? 그랬더니 애니어그램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원래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이러고 끝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애니어그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발을 디뎠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절 거예요. 아마 산업교육 강사들 중에서. 그 기존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목사님들이 많이 배우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산업교육 주혜명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책을 써가지고 그분하고도 신분관계 맺으면서 근데 배우다 그러니까 강의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화 시켜야 되거든요. 저도 아까 저쪽에서 잠깐 들었는데 우리 김 대표님께서 남이 준 PT 자료가 있다. TP가 있다. 그 TP를 갖다가 내 걸로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거 녹이지가 않으면은 다 그냥 앵무새처럼 전달해요. 그래서 기업체에 있는 서비스 강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보통 2년 3년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똑같이 앵무새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컨텐츠가 부족하다라는 걸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하여튼 그 사람도 그런 비슷한 부류 중에 하나였는데 애니어그램이라면은 그럼 애니어그램 가지고 어떤 걸 과연 활용했느냐, 셀프 리더십에 활용했느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다 활용했느냐, 갈등 관리를 했느냐, 그걸 가지고 협상 대상으로서 협상을 하는데 또는 설득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니어그램을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배웠으면은 예를 들어서 꼭 애니어그램이 아니더라도요 뭐 디스크든지 TA든지 MBTI든지 그걸 하나를 정확하게 잘 배우고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여기는 ESTJ 이건 INTP 해가지고 딱 잡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갈등 관리도 잡을 수 있고 그죠? 그거 가지고 셀프 리더십도 잡을 수 있고 이게 돼야 되는데 잘 못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디스크가 대세래. 그래서 디스크 배우고 애니어그램이 대세래. 애니어그램 배우고 MBTI 배우고 교류분석 TA 배우고 라이프 배우고 막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강의할 때는 또 똑같죠.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체계성이 없어서 그래요. 체계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통 강사들이 물론 교육 담당자가 교육을 개발을 할 때도 어떤 교육 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기업 내에는. 그래서 사원들한테는 대리한테는
또는 과장, 차장, 부장한테는 임원들한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이건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과장급 이상만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사원급한테만 해당되고 이런 어떤 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교육 체계라고 합니다. 그 체계를 세울 때도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게 요구 분석이에요. 요구 분석.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다. 이런 명확한 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사람이 왜 나를 불렀을까? 왜 나를 여기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체계성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TA 가지고 강의하는 거예요. TA 가지고. 저도 제가 석사 논문을 TA 가지고 셀프 리더십과 연결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사 논문은 서번트 리더십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조직시민 행동이랑 유효성 가지고 학습 조직이랑 그래가지고 구조방정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요즘의 흐름은 또 구조방정식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쓰고 있는데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TA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TA 가지고 강의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렇게 강의 한 파트 들어가 보면은 앞에서 누가 있는지 뒤에서 누가 할지 요걸 쫙 보다 보면은 항상 TA 강의하는 사람들은 에고그램 분석 그리고 스트로크 감정기 다 끝이에요.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교류 분석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1장부터 10장까지 있으면 지금 1장 가지고 막 헤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 얘기만 가지고 얘기하지 뒤에서 정말로 효과적인 그런 것들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럼 TA를 공부하신 분 좋습니다. 디스크를 공부해 보신 분 그래도 디스크가 가장 많죠? 왜? 나누기도 쉽잖아요. 그죠? DISC. 저 같은 경우는 사상체질 쪽에 조금 많이 있어요. 사상체질. 왜 웃으세요, 태음인? 이 이미지와 사상체질 그게 너무 딱 맞으시는 거예요. 네. 저도 제일 처음에 강의를 할 때 리더십을 강의하는 사람인데 리더십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누가 나를 섬기느냐 이거예요. 단순히 리더십 센터에서 근무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거 가지고 안 맥히더라고요. 그러면은 연예인들도 보면은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하나의 유행어를 터뜨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듯이 저는 뭐예요? 사주를 한 25년 배우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과 연관된 게 뭐겠습니까? 관상이 있죠, 체질이 있죠, 손금이 있죠, 사주가 있죠. 이래가지고 아 이거하고 연관되는 게 뭘까 해서 사상체질이죠. 그래서 체질과 연관된 사상체질별 리더십을 내가지고 사실은 그걸 가지고 내놨더니 딱 연결된 게 우리 이 실장님이죠. 그게 8년 전인가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콘텐츠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마이콘이라고 하는 마이 콘텐츠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하고 있어도요. 그거를 내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나의 콘텐츠가 돼가지고 그걸로 얘기하면 근데 너무 그런 게 많이 쓰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용어를 이렇게 쓰는데 저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있죠. 패러다임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구조화된 틀이죠. 그죠? 이걸 이제 경영학에서는 왜?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거를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는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레임이라는 심리학 책 한 번 정도 본 적 있죠? 읽어봤냐고는 안 물어봤어요. 본 적은 있죠? 네, 그게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프레임. 내가 생각하는 틀.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바깥 세상은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저쪽 세상을 보면은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왔었던 지식과 경험 이걸 토대로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걸 보면서도 아까는 경영에서는 패러다임이라고 했고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프레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면서 360도 리더십을 받는 존 맥스웰 박사는 이걸 보고 렌즈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죠? 렌즈의 법칙이라고 이걸 또 스티븐 코비는 뭐라 했습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스티븐 코비는 이걸 보고 사회적 거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이걸 보고 옛날에 누구예요? 플라톤은 옛날에 4대 우상론 중에서 동굴 우상이라고 하죠. 동굴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네들은 동굴 안에 살면서 바깥 세상을 모르면서 바깥 세상은 아마 얘네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까 하면서 이 동굴벽에 비쳐있는 그림자와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바깥 세상은 이럴 거야 하면서 예측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왜? 내가 알고 있는 이 틀만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도 다 각자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강의라는 것은 나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떠한 틀,
그러나 이거는 보편 타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은 자기 고집이 되죠. 고집에 대해다가 원칙까지 없는 고집은 이제 아집으로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얘기를 듣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굉장한 고집이 있는 것 같다. 저거는 고집을 넘어섰다. 이런 게 있죠. 사람은 고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멋있어요. 사람이 고집 없으면 재미없죠. 그래서 아이고 고집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해요? 나름대로 개똥 철학은 있어가지고 일관되다는 얘기죠. 고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칙이 쓰고 고집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거죠. 멋있는 거죠. 장인들이 그래서 한우물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집 있는 거 아니에요. 원칙 있는 거 아니에요. 철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이 여다가면 이거는 덩고집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 자체가 없어버리면은. 그래서 이게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강의, 애니어그램이 예를 들어서 뭐 TA다. 그러면은 이만큼 펼쳐진 콘텐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었던 1시간짜리 들었고 2시간짜리 특강을 듣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사실은요, 이거를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요거 좀, 터치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막 이제 멘붕이 오죠. 그죠? 뭔 얘기인지 이제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 쟤는 초짜구나. 이걸 딱 알아요. 그러면서 아, 쟤한테는 얘기해봤자 그러면서 그냥 가장 저번 걸 가지고 그냥 그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들도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초보 강사들은 이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패키지라고 표현하는 16시간 강의를 해주세요면은요, 내가 늘려도 3시간인데, 그죠? 정말 늘려도 4시간인데, 나머지 12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을 하죠. 근데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구성하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줄이기가 힘들죠. 헐레기가 많은데.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2시간은 얼마입니까? 했더니 우리나라 돈은 예를 든 겁니다. 2시간이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0만 원이래요.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1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00만 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30분 하면은요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얘기 자체가 어떤 사람은 많아지면은 그게 금액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걸 추격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떻게 2시간짜리를 어떻게 30분 안에 녹일 것인가, 이런 것들도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내에서 우선순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선순위. 그래서 이 내용을 30분 안에 어떻게 에피스 있게 딱 던져가지고 상대방들의 마음을 끌어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얼마 있다가 다다음 주에 예를 들면 저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갑니다. 끝. 2시간 동안 강의. 끝. 이거 2개예요. 제가 가장 길게 한 게 이 3페이지를 가지고 5시간을 RNL 바이오라고 이게 젊게 해주는 사람들 이렇게 젊게 해주는 그런 회사 있죠. 거기 가가지고 요걸 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5시간 강의했더니 질려버리더라고요. 다른 건 없네요.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것만 가지고 3시간 동안 떠들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려져 있으면은요, 이 그림 안에서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떤 걸 요구하는구나, 이분은 어떤 걸 요구하는구나, 이걸 알면서 그 안에서 우선순위 정리가 짝짝짝짝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문에 기사를 쓸 때도 역삼각형으로 쓴다라고 하잖아요, 기자들이. 왜요? 가장 중요한 걸 쓰고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그래야만이 이걸 보면서 편집부든지 아니면은 보도자료를 내게 되면은 기자들이 밑에서부터 쳐내가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안 잘리는 거예요. 근데 잘못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하여 해가지고 시작해서 막 주절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서론만 껴버리고,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기자는 없겠지만, 서론은 밑에가 딱 잘려버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편집을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가 제대로 안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별로 딱 가지고 있다가 내가 던져야 될 메시지를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요걸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강사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있는데 끝나버리는 경우.
그죠?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앞 사람이 15분 늦게 끝났어.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네.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겪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한 10분, 15분 정도 얘기할 내용이 바로 이 그림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숨어 있거든요. 자, 혹시 내가 들어보았던 무슨 리더십, 땡땡땡 리더십, 사람 이름도 좋고 무슨 리더십 들어본 거 한번 10개만 얘기해 볼까요? 손가락 리더십. 손가락 리더십. 이야, 정말 희한한 걸 들으셨는데 저는 알거든요. 손가락 리더십 알아요. 이게 지금 중간관리자 리더십 얘기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손가락 중에서 누가 가장 1등인 것 같아요? 우두머리. 그렇죠? 이거라고 자랑을 해요. 그 얘는요. 무슨 소리야? 가장 많이 써먹는 건 난데. 그리고 얘는요. 나만큼 조심해야죠. 이건요. 나만큼 긴 거 있으면 나와봐. 결혼 반지 다 여기다 하잖아. 무슨 소리야? 가장 중요한 약속은 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막내는 뭐예요? 약속할 때 빼놓고는 없죠. 예? 아니요, 그냥 딴 데서 들은 얘기입니다. 네. 나 없으면 이거 나 없으면 병신이죠. 그렇죠, 그거예요. 니네들 나 없으면 병신이요. 펀 리더십. 자, 여기서 그럼 여쭤볼게요. 펀 리더십이 뭐예요? 재미면 성과가 나요? 재미만 있으면 성과가 날까요? 그래서 켈러 막 영상 틀어놓고 사우스 웨스트는 이렇게 하니까 근데 구조적으로 그 말은 언론에 뿌리기 위해서 나왔던 얘기지 실질적으로 뭡니까? 엄청난 원가 절감이에요.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가 정말로 성공했던 건 원가 절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을 한 명만 써도 되거든. 그거거든요. 그거 뭐 최저가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사님 이번에 우리 리더십 강의를 하려고요. 리더십 강의 2시간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리더십이란 어떻고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조직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 가지고 준비해서 딱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예를 들어서 프루덴셜이다. 그럼 다 틀린 거예요. 뭐예요? 프루덴셜에 있는 FC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개인 독립 사업자들은요. 조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혼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한 리더십은 뭐예요? 자기관리 리더십이에요. 셀프 리더십이에요. 근데 내가 준비한 건 뭐예요? 부하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이런 걸로 하는데 내가 뭘 가르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리더십이라고 받아들여도요. 아 내가 받아들이는 리더십은 어느 회사냐? 누구냐? 대상자가 누구냐? 이런 거 몇 마디만 물어보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뭐냐? 이런 거 몇 마디만 딱 듣는 게 이게 요구 분석이에요. 그걸 딱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리더십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이게 딱 쓰는 거죠. 이게 쓰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아직도 이 대인관계 리더십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갈등 관리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아요, 달아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리더십이라는 건 뭡니까? as is. 현재 상황에서 to be.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상태. 최고의 우리는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죠. 이걸 향해서 이끄는 영향력. 우리는 이걸 보고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셀프 리더십에서 지향하는 건 뭡니까? 나잖아요. 내가 지금 지향하는 건 뭡니까? 나랑 과연 누구인가? 이거를 제대로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알지 못한다라는 박지성 보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 읽고 너도 인마 이거 읽고 의대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의대 갔다고 쳐봐요. 그럼 지금처럼 일주일에 1억 4,400원 벌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한 자기 관찰이죠.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과연 내가 왜 강의를 하게 됐는가? 그리고 왜 강의를 해야 되는가? 자기 관찰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강의를 하기 저도 조직 생활을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회사 생활을. 마지막으로 있었던 회사가 3.1 레게법인인데 거기서 이제 교육팀장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나올 때는 저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MBTI ESTJ 저는 예? 교류 분석으로 말하면은 예? 이런 형들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든지 얘기하면 디스크 IS형 그 다음에 체질로는 소양적 태음인 오리지널은 태음인인데 양적 그러니까 그 팔체질로 말하면은 쉽게 말해서 목양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저는 다 분석 다 했어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사주를 볼 줄 알잖아요. 사주를 보니까 저는 식상격이란 말이에요. 식상격이고 대운이 어떻게 흐른다라는 걸 잘 알죠. 그래서 아 내가 이쯤에는 뭐를 해야 되겠고 언제쯤에 교육부로 진출해야 되겠고 언제는 강의를 해야 되고 언제쯤 되면은 아 갑자기 여기서 등락회가 말해 오 이쯤에는 기업체 CEO로 가도 되겠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흐름별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저도요. 그런 것들을 나름 분석을 해놓고 비전을 잡아야 되지 무작정 어디 가든지 비전을 가지래요. 그거 누가 몰라. 근데 허황된 비전이 굉장히 많아요. 허황된 비전. 그거는 그냥 그 꿈만 쫓다가 가버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결국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를 자기 분석을 통해서 이걸 보고 셀프 리더십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걸 만츠와 심스라는 사람이 1985년도에 만든 거예요. 그 모델 자체가. 뭡니까? 셀프 옵저베이션. 나를 제대로 관찰해라. 그리고 나에게 맞는 셀프 골 세팅을 해라. 그리고 나가지고 이걸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셀프 리워드라든가 셀프 레귤레이션이라든가 또는 셀프 퍼니시먼트라든가 리허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딱 나오면은 이미 그 6가지 모델만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컨텐츠는 10시간짜리가 확보된 거죠. 이걸 모르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1시간 반짜리 누가 얘기하는 셀프 리더십을 교육을 듣고 왔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걸 가지고 그래 목표가 중요해 비전이 중요해 비전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말하는 게 이게 셀프 리더십의 전문 줄 알아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대인관계 리더십은 2차원적 리더십입니다. 2차원적 리더십은 뭘까요?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요. 잘 지내려고. 그런데 잘 지내는데 잘 지낸다라는 거에 최상위 개념이 뭘까요? 윈윈은 하나의 보조적 개념이죠. 그래서 윈윈해가지고 가장 그 사람과의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행복하다라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써있잖아요. 신뢰 상태죠. 갈등 상황에서 신뢰 상태, 그죠? 전혀 무관심한 상태에서 친밀한 상태. 친밀하다는 건 뭡니까? 인티머시라고 하죠. 인티머시는 남성분 여성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원래 말로는 이제 표현 안 할게요.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표현하기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같이 등산 갔다가 그죠? 술 한잔 먹고 같이 목욕탕 같이 갈 수 있는 사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석하면 명확할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게 신뢰로운 상태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리더십에서는 최고로 지향하는 게 뭡니까? 신뢰로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라면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자녀간에, 직장에서는 동료간에, 상하간에 어느 상황이든지 나와 너와. 그래서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마찬가지고 데일 카네기 리더십 저도 2박 3일 동안 교육 받았잖아요. 2박 3일 동안 그때 당시 150만 원 주고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 받을 때요. 그래서 혹시 데일 카네기 리더십 받아보신 분이요? 교육. 그러면 예, 그 내용을 쫙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약이요? 네. 대인관계 리더십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 리더십이 확보된대요? 지금 말씀하신 신뢰. 신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게요? 방법론으로. How to. 저기. 그렇죠. 잘하는 게 네, 거기서 방법론을 제시한 게 7가지예요. 미인, 대칭, 비비불입니다. 그렇죠? 미소 지어라, 인사해라, 대화해라, 칭찬해라, 비난하지 마라, 비평하지 마라, 불만불평하지 마라. 이게 미인, 대칭, 비비불이죠. 아까 이건 뭐예요? 개인 차원의 리더십은 나를 내가 관찰하죠. 나의 목표 내가 정하는 거죠. 내가 직접 퍼니시먼트, 처벌, 징계도 하고 내가 보상들, 자기 보상, 자보라고죠. 자기 보상하죠. 이건 나와의 관계예요. 이건 뭡니까? 대인 관계는 나와 너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만났을 때 인사하고 대화하고 미소 짓고 칭찬하고 이러는 거지. 혼자 대화하고 혼자 칭찬하고 혼자 미소 지면은 꼭 꽂아주죠. 그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인관계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리더십은 뭡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조직을 최고의 성공적인 상태로 히딩크를 꼽으면은 한 번도 16강에 진출한 적이 없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발 한번 16강 가보자. 성과로 나타났습니까? 그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그게 히딩크 리더십이에요. 허정무 리더십. 해외 원정 경기사상 16강 간 적이 있다 없다? 없었다. 그런데 제발 해외 원정 경기사상 16강 가보자. 갔습니까? 갔어요. 그게 허정무 리더십입니다. 반면 현역 시절에는 훨씬 더 인기를 얻고 훨씬 더 잘하는 선수로 인정받았던 차범근 감독. 그분은 한 번도 성과를 낸 적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차범근 리더십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성과를 내줘야 되거든요. 성과를 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짧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꼭 성과만 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도 리더십입니다. 과정도 리더십이에요.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면 또 길어집니다. 하여튼간에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은 공공기관이라든가 자치단체 이런 데서는 그 과정 자체도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이 조직 차원의 리더십은 현재에서 미끄러 나가는. 그래서 이런 여기는 또 중간 관리자는 뭐예요? 부장, 과장 이런 사람들은 가가지고 교육 받으러 가보면은요 맨 리더십 교육 받았는데 부하 직원 어떻게 하는지만 배웠지 윗사람을 어떻게 상사를 보좌할지 팔로십이죠.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은 코워크십이죠. 파트너십이죠.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육은 교육뒤로 받고 현장에 가가지고 움직이는 때는 뭐예요? 부하를 어떻게 다스리라 배웠는데 사실은 부하 다스리는 것보다 상사 보좌하기 바쁘죠. 그러니까 교육과 자기의 업무 생활이 연기가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 교육 담당자가 체계를 잘못 잡은 거죠.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턴트는 뭐라고 얘기해줘요? 바로 우리 이 실장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가져야 된다. 니네 하는 일들이 이런 거 아니냐. 이게 컨설턴트가 하는 일이고 거기에 맞게끔 배치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뭡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이죠. 하여튼간에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이런 흐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 이 과정이 운영되는 거에 있어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기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옛날에 요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다 뭐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예. 추천해 주실 책 같은 게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드릴까요? 셀프 리더십. 예. 이거는요 리더십 책을 보면은요 예스24든지 알라딘 가보세요. 리더십 치면은요 전부 다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권이 검색됐다 여기 있어요. 10권이 여기 있을 겁니다. 요거는 검색 안 돼요. 요거는 이거 어디 가야 되느냐? 이건 대화술 인간관계론 커뮤니케이션 찾아야 돼요. 여기는요 자기계발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책들은 분류를 그렇게 해놨죠. 그러나 교육 체계 잡는 데서는 리더십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셀프 리더십 1차원, 대인관계 리더십 2차원,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 리더십, 팀장 리더십 3차원, 조직의 CEO 경영자 리더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든가 이런 분들 거, 폴 마이어 이런 분들이 국내 건 안 할게요. 이런 거고요. 대인관계 리더십은 말할 필요 없이 데일 카네기 리더십, 360도 리더십 맥스웰 거. 여기는 뭡니까? 경영자 리더십, 맥스웰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죠. 대부분의 모든 리더십 여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스티븐 코비는 뭐라 했어요? 요것과 요거를 하나의 리더십으로 만들었죠.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죠. 7가지 습관이 뭡니까? 첫 번째, 자기 주도적이 되어라. 셀프 리더십이에요. 그 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라. 자기 주도적 이거예요. 셀프예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4번, 5번, 6번 습관은 뭐예요? 승승을 생각하라.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이거 뭐예요? 승승은 나와 너의 승승이죠. 경청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너지를 낸다는 것은 혼자가 아닌 둘이 합쳐서 이보다는 더 크게 만드는 걸 우리는 시너지라고 하죠. 결국 대인관계 차원의 리더십이죠. 그래서 1차원과 2차원을 같이 섞어서 만든 게 바로 누구예요?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죠. 그래서 7가지는 뭡니까? 7번째는 뭐예요?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심신은 단련해라. 샤픈더 소 해가지고 심과 신 몸을 단련해야 된다. 그리고 원래 2003년도인가요? 2002년도 3년도? 예. 그때 이제 하나를 더 해가지고 8번째 습관이라고 나왔죠? 들은 적은 있죠? 안 봐도 괜찮아요? 들은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목소리를 찾아라. 결국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한테 처음부터 가지고 나왔던 탤런트가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달란트가 있다. 그걸 찾아야 된다. 그게 굉장히 잘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잘하는 걸 찾은 사람들은요, 훨씬 더 성공에 가까이 가는데 그걸 못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찾는 거를 어떻게 해줘요? 자기가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못 찾는 사람들은 누가 해줍니까? 바로 코치가 해주는 거죠. 그 코치가 질문을 통해서 너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단지 지도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저나 또는 우리 대표님이나 실장님이 차후에 팔로우업을 해주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재밌는 말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강사로서 노하우 그런 게 있으세요? 아니 공부도 하세요? 따로 공부를 초창기에는 많이 하죠.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책 있잖아요. 시크릿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저는 심각한 방송을 안 봐요. 심각한 방송을 안 보고 재미있는 방송 보고, 그래서 항상 빼놓지 않고 보는 게 개그 콘서트죠. 개그 콘서트는 정말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끝나는 넝굴당.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배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들을 분석을 기가 막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흐름들도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가장 신세대적이면서도 자기 기분 나쁘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예? 누구요? 막내딸 말숙이? 걔는 싸가지가 없는 거야. 걔는 네 가지가 없는 거고,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표현하면서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이 김남주하고 유준상이죠. 둘이에요. 이걸 보고 외국에서 말로 어설티브하다고 하죠. 어설티브가 해야만이, 옛날 같은 경우 저 누구야? 거기 나오는 윤여정? 그죠? 시어머니하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열이 받았는데 니 좀 내가 얘기하면 받아주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하죠. 근데 받아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응원이 쌓여요. 심리학에서는 여러분 순종은 공격입니다. 순종적인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왜 만났다가도 자꾸 헤어지느냐면요, 순종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내 입장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내가 받아줘야 되지. 이게 잘못 알려진 거예요. 심리학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표현하고 내가 좋은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누가 얘기하면은 그래 사랑하니까 다 감싸주고 자기가 뭐예요? 그걸 짊어지고 하다가 어느 날 그 무게에 도저히 안 되겠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날 선언하면서 아무리 봐도 너랑 나랑은 아닌 것 같아 이래버려요. 근데 그동안에 남자는 알아요? 그 상황을 몰라요?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왜? 네가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좋은 줄 알았지,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장 어머니상 대표 어머니하면은 어느 캐릭터를 꼽습니까? 누구? 아니 탤런트 배우 중에서 김혜자죠. 김혜자는 어때요? 현모양처라는 표현하죠. 현모. 그러니까 현명한 어머니죠. 양처죠. 어진.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잔소리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고분가분한 거예요. 그죠? 고분고분한 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은 뭐라겠습니까? 제가 공격. 그래서 엄마가 뿔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순종 이퀄 공격입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 강의할 때 이 얘기만 가지고도 한 1시간 반은 떠들어요. 순종은 공격이다. 왜? 똑같거든요. 그 대민 또는 CS 부서 있잖아요. 고객만족팀. 여기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객 중에서 이것도 제품이라게 해가지고 집어 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서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새로 바꿔주고요. 다른 거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주면 하고 좋아서 가요. 정말 부드러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침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슬슬 말을 붙이는 사람이죠. 제가 모 화재보험회사에서 강의를 가는데 독심술 강의를 합니다. 독심술. 그거 뭐냐면은 왜 분명히 대인 대물 사고가 끝나고 나서 분명히 여기다가 사인했단 말이에요. 사인했는데 왜 와가지고 이거 긁어대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람 좀 찾아달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순종적인 사람 찾으면 돼요. 나중에 공격하거든요. 하나만 더 예를 들고 이 얘기는 마무리할게요. 선생님, 길을 가다가 한 중학교 2학년쯤 요만한 애들이에요. 두 명이서 담배를 피면서 이러고 있어요. 여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그죠? 그 상황을 순종해버린 거죠. 조용히 이렇게 가버리죠. 끝나요 그걸로요? 친구 만나러 가고 있는데 그 친구들 만났잖아요. 그래서 피해서 가죠. 이 상황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순종한 거죠? 순종으로 끝날까요? 저쪽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친구 만나서 요즘 애들 왜 저러냐? 여기서 공격성이 나타나죠. 아니에요? 순종은 꼭 공격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예, 또. 그 강사로서 네. 학력이나 경험, 그다음에 또 지식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가장 우선시되는 스펙을 어떤 걸로 꼽으실까요? 학력은 곧 지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방끈이 길다는 것과 지식량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건 배운 게 아니문이다. 네. 네, 배운 게 아닙니다. 첫 대면에 이력서로서 보여줘야 될 거, 네. 실에서 어떤 걸 우선시하는지. 네. 그렇죠. 최근에는요 고학력 아닙니까? 어느 기업 가든지요. 기업에서 강의하려면은 솔직히 기업에 가야만 돈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청소년 캠프 나는 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굶으면은 리더십도 안 나오죠. 근데 기업에서 가야만 돈이 나. 그러려면 기업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체 가게 되면은 어떤 걸 가장 먼저 꼽느냐면은 사실은 나하고 대등했으면 해요. 교육 담당자들이. 그게 바로 뭐냐면은 대학원이에요. 적어도 석사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석사가 꼭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어도 그냥 일반 대학만 나와도 괜찮은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커리어가 붙어줘야죠. 책을 썼다든가 방송 출연으로서 이미 알려진 인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 분야에서 어떠한 나름대로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입지를 굳히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학력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주만 대령산에서 30년 동안 공부했다는 사람은 당신은 학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그럼 방송 출연할 수 없어요. 이래버리면은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한양대 뭐 이런 명함으로 제가 가지고 다니지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위켄 HRD라는 회사에서 다녔어요. 7년 동안 거기서 계속 이렇게 소속돼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대표님이 계시죠. 제가 있는데 모 공무원 회사 가면은요, 당신은 대표가 아니라 밑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사를 요만큼 이상은 더 이상 갈 수 없대요. 이런 경우들이 가끔 공무원 집단에서는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죠. 그럼 하지 마요. 이러죠. 나도 공무원 강사료 원하지 않는데 네가 부탁해서 내가 하는 거지. 그걸 내가 왜 거기서 그런 오히려 내가 길러내왔던 사람은 혼자 나홀로 대표하는 사람이 있는데 걔는 대표라서 더 받죠. 근데 나는 소속돼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양성해준 강사인데도 그런 것들도 가끔 경험을 하죠. 근데 하여튼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누구든지 봤을 때는요, 위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육 담당자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교육 담당자가 대리다. 그럼 이 사람들 위에 과장 차장한테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조직이니까. 그 윗사람들이 봤을 때, 야, 뭐 학력이 이렇게 이러냐? 이래버리면 어때요? 그분이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저서가 많지 않은 이상, 어때요? 걸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학력은 적어도 뭐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석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근데 이제 그걸 시쳇말로 가라로 후리는 사람들 있죠. 딱 보면 알아요. 예, 이력서를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은 거짓말이구나. 이거를 딱 우리는 이력서만 봐도 알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번 여쭤볼까요? 그 선생님께 잘 아실 것 같은도 잘 모를 거예요. 경영대학원과 어떤 사람이 어느 학교 경영학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과 어느 학교 경영대학원 다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시는 분? 특수대학원하고 일반대학원. 그렇죠. 어떤 게 특수대학원이죠? 경영. 그렇죠. 근데 그걸 써놓으면 굉장히 더 공부를 많이 한 줄 알죠. 알고 보면 뭐예요? 야간 다닌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잖아요. 교육대학원 다녔잖아요. 특수대학원 다닌 거예요. 야간 다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걸 빼고 이렇게 해줘. 그럼 일반 대학원이 되는 거죠. 낮에 다닌 거죠. 이 명확해요. 근데 박사는 어떻습니까? 야간 대학원이 원칙적으로는 없죠. 요즘에 조금씩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보면 알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인재개발 교육 전공이고 교육학 석사인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대학원 저는 평생교육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년에 박사학위가 나올 때도 평생교육학 박사지 교육학 박사 평생교육 전공이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은 거짓말로 써놓은 사람들 다 보여요. 예, 다 보여요. 근데 이제 열심히 이제 명확하게 알고, 일단은 학력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건 내가 느낀 게 아니라 그 교육 담당자들, 그 사람들도 이게 받아주려면은 우리 사람한테 사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학력을 쌓아놓는 게 중요하죠. 그거 말고 어떠한 그 방송 출연이라든가 책을 많이 썼다든가 이런 거 되면은 그게 큰 의미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네. 예를 들면 이제 강사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석사 학위는 있어요. 네. 근데 전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 분야와 무관한 네, 괜찮아요.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네, 상관없어요. 그건 안 따져요. 그러면은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네. 새로운 그런 학위를 또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네. 차후에 공부하려면은. 네, 그런 쪽에 관련된 뭐 이런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네. 자격을 취득하고 연수를 받는 게 좋은지. 글쎄요. 뭐 박사를요? 아니요, 이제. 근데 내가 석사학위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전공을 또 석사나 박사를. 아니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더 배우는 게 낫죠. 왜 두 번 해요, 석사를? 차라리 그거면 박사를 하죠. 그러니까 석사 2개, 3개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은 맨날 제 주변에서 와가지고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대학생들 상담하고요, 일반 그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상담이 이 두 가지입니다. 대학생들 상담은 2가지예요. 어느 정도 군대 갔다 와 보니까요, 내가 스펙이 딸려요. 그래서 스펙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외국에 갔다 와가지고 하는 거. 이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취업해야 될까? 이거예요, 대부분이요. 대학생들 상담은. 그러나 일반 강의하는 분들의 상담 중에 하나는 지금 바로 그런 건데요. 아직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대학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적어도 교육공학 정도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교육공학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이래요. 그걸 왜 해요? 그러니까 모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냥 교육대학원 가면은 내가 뭘 전공하든지 내가 논문을 쓸 때 어떤 논문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심리를 전공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상담심리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상담심리 전공 안 해도 내가 그냥 인재개발하면서 상담심리 관련 논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평생교육 전공하면서 상담심리와 관련된 그걸 논문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대학원 나온 사람 중에 꼭 2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논문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엄청난 차이점이 나요. 왜? 논문이라는 것은 논리적 문장 아닙니까? 논리적,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걱정되는데, 그래. 지금 의원으로 계신 분 중에 그 박사 논문, 표준 논문 하신 분 있죠? 그분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뭘 하겠어요? 정모 그 국회의원은 지가 이걸 인용했다라는 거를 뒤에다가 표기를 했고, 나는 그거 안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이종이고 나는 표절이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박사를 받느냐 이거예요. 정확해요. 박사 논문이든 석사 논문이든지 이 논문을 쓰는 연구를 뭐라고 합니까? 리서치하래요. 리서치라는 거 보니까 서치한 걸 다시 하는 거 하잖아요. 남이 공부했던 걸 내가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논문의 어떤 그 배경을 힘을 더하기 위해서 얘는 이랬다더라, 쟤는 저랬다더라, 쟤는 저랬다더라, 쟤는 저랬다더라. 그래서 나는 아마도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써보고 싶다. 그래서 내 어떤 필요성, 중요성, 의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밝혀내는 게 논문 아닙니까? 근데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얘기를 분명히 다른 애들이 공부해가지고 써놨는데 이 얘기를 안 쓴 거예요.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아니면 저랬다더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출처를 안 써놓은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표절이죠. 근데 박사를 쓰는 사람 박사 논문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미 박사 논문은 자기가 쓴 게 아닐 확률이 높고 석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쟤는 물이네. 이게 딱 나오는 거죠. 문이 아니라 물이네. 뭐 이런 거죠. 하여튼 이거 딱 보면은 한 사람들은 딱 알아요. 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그림이. 그래서 아까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죠?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그러니까 그 논문을 쓴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강의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타닥타닥타닥 들어가가지고 논문을 쫙 봐요. 보면은 거기에서 쫙 나와요. 그거 한 번만 쫙 읽어보고 비슷한 논문을 두세 개만 딱 찾아보면은 거기서부터 근거가 생겨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강의를 할 때 여차저차 이랬다더라 하면은요, 아니 강사님 뭐 이게 이건데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잠깐만요. 그 근거는 바로 몇 년도에 누구누구 논문에 의하면은 이렇게 나왔다. 이건 실증된 자료다. 힘이 생기는 거죠. 파워가 생기죠.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도 배운 선생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TP를 갖다 쓰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석사를 하셨으면은요, 논문을 갖다가 읽으면 돼요. 석사 정도 되면은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내에서 8번째를 얘기하시면서요. 네. 내 목소리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네. 내용이라고 네네네네. 하시는데 그 강사님께서 네. 생각하시는 내 목소리를 찾는 방법을 딱 하나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찾고 싶으세요? 예, 저는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예. 예. 온 분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따 끝나고 나서 딱 5분에서 10분 정도면은 MBTI는 직접 한번 검사하시고요. 네. 사주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사주 보면은 이게 딱 나오거든요. 아, 이 사람이 어떤 대운과 이걸 말장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선비 기운이 있어요. 강연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태어난 해가 묘미사가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묘미사. 묘라는 얘기는 토끼, 미는 양, 사는 뱀입니다. 그래서 4월 뱀월에 태어났거나 뱀일에 태어났거나 뱀시에 태어났거나 뱀띠거나 묘 토끼 띠거나 토끼월 2월생이거나 토끼일이거나 묘시에 태어났거나 이런 미 양띠거나 양월이거나 그 다음에 양일이거나 미시 그러니까 아침 1시 반부터 3시 반 사이거나 이런 시기에 태어났거나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학풍이 있어요. 학풍. 배울고자 하는 뭐 이렇게 파고다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뱀띠에다가 뱀월에 태어났고 뱀일에 태어난 사람들 대부분이 뭐를 하냐면 기자 출신들이 많아요. 기자들. 왜? 뱀은 허물을 벗거든요. 벗으면서 아주 계속 추적하는 이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듯이 만약에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엉뚱한 걸 가지고 고집피는 기자들이 많죠. 얼마 전에 뭐 방송에서 보니까 막 밧줄을 이어가지고 리포터는 아시죠? 이런 태풍에도 이기지 않고 이 기자정신 이랬잖아요. 맞아요. 기자정신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기자 정신은 뭐예요? 정말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정책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본인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밀어붙이면서 써대는, 이게 기자 정신이지. 팝줄로 물리적으로 이거면 이게 기자 정신이면은, 이게 뭐예요? 겉만, 이건 속은 썼고, 그죠? 영혼이 없고, 몸만, 이런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짜유선 선생님. 어떻게 예, 강사로서 공부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강의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어느 쪽인지. 저 같은 경우 HRD, 평생교육, 심리학 이런 쪽에서 조금 약간 어느 쪽부터 해야 될지 고민하는데 공부 중에 어떤 게 가장 심리학이에요. 예, 심리는 안 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잖아요, 원래. 그리고 또 제 원래 오리지널 전공 분야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얘기하면은 저도 브랜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패키징, 뭐 사피, 포지션. 제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그 풀무원에 있는 그 두부 있잖아요. 동그란 두부. 그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지금 엠프라니에 있는 사장님, 나종호 사장님하고 저 같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그 도자기 만드는 회사. 그것도 했었고, 저 마케팅 컨설팅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전혀 그 배경을 싹 뒤로 하고, 엉뚱한 거 하고 있지만은, 저도 허물 많이 벗었습니다. 허물. 학교 다닐 때는 모를거려, 제가?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그룹 사운드 하면서 반무대 떴던 걸 아는 사람은 없죠.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길렀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기타 칠 때 건반 치던 사람이, 지금 윤명선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장윤정의 어머나, 이루의 까만 안경 뭐 이런 노래 작사했고 그 사람 건반 쳤어요. 제가 기타 칠 때 같이 했던 그룹 사람들 멤버입니다. 이게 저도 허물 여러 번 벗었는데 여하튼 심리학은요 통용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사람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뭐 셀프 리더십 강의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자기의 드림 리스트 아까 우리 저 대표님도 그런 얘기 있지만 저도 꿈의 목록 중에 2027년도에 꿈이 뭐냐면은 한국 무속인학교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동양 철학과 서양 심리학을 같이 융합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범죄자들 다른 사람들은 프로파일러들 뭐 권모 경감님 이런 분들은 그런 쪽으로 분석하지만 저희들은 유영철 뭐 정민규인가요? 정민규 그 다음에 강호순 이런 사람들 사주 다 봐요. 그러면 대부분이 상관태양 아니면은 겁재태양이거든요. 그거 딱 보면은 아 이런 애들이 범죄자가 높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찝어낼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 따로 관리할 수도 있는 요즘에 뭡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슈되는 게 계속 그 얘기잖아요. 성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모든 거의 근간이 심리입니다. 마케팅도 인간심리, 광고도 인간심리, 교육도 인간심리. 뭐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그 심리거든요. 수동적인 사람은 왜 공격적일까? 왜? 본인은 발산하고 싶은 능력이 있는데 그걸 억누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승승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승패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패승, 패패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더라. 이런 것들을 심리학적인 것들을 쫙 공부해 놓으면은 어디에도 응용되기 때문에 저는 심리가 만약에 굳이 우선순위를 정하라면은 당연히 심리일 것 같아요. 평생교육은 너무 범위가 크고 HRD는 요만큼이라면은 심리학은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이에요, 이거는요. 제 개인적인. 마치겠습니다.